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국제 바칼로레아 파격 에세이에 챗 GPT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의 일부 초등,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국제 바칼로레아. 요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국제학교나 이런 데 보면, IB 과정이냐, 요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이 방식이고요. 그 부분을 관장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글에 AI 챗봇 챗 GPT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이 챗 GPT나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빠르게 이제 보급이 되려다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닷컴 버블 시절이었었는데 우리가 음원 같은 거 들을 때 지금도 멜론 이런 거 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 무슨 사이트 들어가면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공짜로 다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음원 이제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어졌던 그 플랫폼이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혁신의 보급을 막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교육 인증기관 이런 데가 되게 보수적일 것 같은데 챗 GPT를 허용하겠다. 요렇게 얘기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글렌빌 이사는 맷 글렌빌 이사가 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평가 업무 총 책임자를 맡고 계신 분인데 IB는 챗 GPT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개별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글에 챗 GPT를 활용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는 것과 챗 GPT 도움 없이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면서 학생들은 챗 GPT를 활용했을 때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허용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또 글렌빌 이사는 장기적으로 IB의 학생 시험에서 에세이 비중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네요. 그 이유는 이제는 작문보다 다른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꼽았고요. 그는 작문은 새로운 기술 등장을 계기로 그 위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면서 미래는 지금보다 중요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대신 AI가 버튼만 누르면 작문을 해줄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고요. 그리고 작문이 제대로 됐는지, 맥락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편향된 데이터를 썼는지, 창의성이 부족한지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작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이 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프랑스의 논술형 수능시험 바칼로레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특정 국가가 아닌 IBO 사무국에서 주관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IB 평가는 논술, 서술 및 프로젝트 기반 정성평가로 공정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세계 150개국 5,700
25개 교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었군요. 지난번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챗GPT가 빠르게 더 보급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 IB를 쓰는 학교가 전 세계 지금 159개국에서 5,725개 교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 써도 돼?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겠죠. 저도 리포트나 자료 만들 때, 강의 자료 만들 때, 이제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단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그 인용 표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문 표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이 석사 과정 할 때, 플레러라이저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표절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소스를, 이 데이터 소스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서 따온 건지를 반드시 이제 밑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나 그 해외에서는 치팅했다라고 하죠. 예, 치팅. 우리 말로는 이제 우리가 컨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치팅으로 봅니다. 그 다음은 특허를 확 늘린 아마존, 구글 자율주행 추월 조준이라는 기사이고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이런 AI,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 4차 산업혁명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그 기술을 선점하려고 지금 난리인데요. 니케이 미 5대 빅테크를 분석을 해서 차 산업과 합종 연행이 늘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5대 빅테크의 차세대 자동차 관련 기술 특허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이 1위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아마존이 1위다 그죠? 아마존은 벤처기업을 인수하면서 구글이 두각을 보이는 자율주행 분야 출원수를 크게 늘렸고요. 니온게이지의 신문은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기업 일본 아스타뮤제와 협력해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GAFAM으로 불리는 5개사의 최근 19년간 관련 특허 출원 4,700여 건을 분석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출원수 합계에서 아마존이 1,64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알파벳이 1,355건으로 2위고요. 이어서 MS, 애플, 메타 순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마존의 출원수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200건을 넘었고요. 2020년 6월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가 이 같은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2014년에 설립된 죽스는 공공도로에서 주행시험을 거듭하면서 기술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동화 등 8개의 영역에서 기업별 경쟁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 아마존은 사물인터넷 영역의 기업별 점수가 4,073만 점으로 2위, 알파벳 1,782만 점을 크게 앞지르기도 했다. 이에 반해서 알파벳은 자율주행 영역에서 4,018만 점을 받아서 2위 아마존은 10%가량 앞섰다고 하고요. 애플은 전기 자동차 충전 및 열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참 중요한 그런 데이터나 정보가 한 번씩 이 기사 속에 숨어져 있는데요. 방금 애플이 전기 자동차 EV 충전 및
열관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애플이 이제 아이카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고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전동화 등 8개의 영역에서 기업별 경쟁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를 방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경쟁력은 생산 규모가 아닌 인공지능, AI 등 지적재산 수준이 좌우를 하며 케이스, 이게 C가 커넥티드, A가 자율주행, 그리고 S 공유, 그리고 E가 전기차 불리는 기술 없이는 케이스로 불리는 이런 기술 없이는 개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니케이는 빅테크 대두로 자동차 시장의 경쟁과 협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면서 차세대 자동차 개발 관련 자동차 대기업과 빅테크 간 합종 연행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텔에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총괄하는 노베 스구오 나고야대 궤권 교수는 인텔에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총괄을 하는데 이분이 나고야대 궤권 교수네요. 심층 합습 AI 분야에서 자동차 대기업은 빅테크에 비해 인재 풀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자동차 기술 특허 수에서 기존 자동차 대기업의 존재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컨대 일본 혼다의 자율주행 분야 관련 특허 출원수는 2020년까지 4,000건이 넘었는데 이는 알파벳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네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또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알파벳의 4배나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죠. 뭐 자동차가 원래 하던 일이 본업이 주행 관련이니까 이 주행 관련해서 사실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제네시스나 이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장착되어 있는 그 크루즈 기능도 보면 꽤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율주행의 약간 초기 단계 형태의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다시 중국으로 사업 확대하는 미국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후에 경기 회복세에 맥도날드, 스벅 등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이후 세계 소비재 기업이 중국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도시 봉쇄 등으로 중국 매출이 크게 꺾였으나 인구 14억 명이 떠받치는 소비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계산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올해 중국에서 신규 매장 900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 내 매장 수가 가장 많고 미국의 낼 매장보다도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임시 CEO를 맡은 하워드 슐츠도 2025년까지 중국의 매장 3,500개를 내겠다고 발표하고 올봄 중국 방문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 패션 업체의 랄프 로렌은 최근 중국 남부 선정과 스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각각 새 매장을 열었네요. 랄프 로렌은 지난해 8월에서 10월 3개월 동안에만 중국 각지에서 매장 55개를 냈고요.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로 늘었다고 합니다. 식품 업체도 제로 코로나 이후 식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장 증설에 나섰고요. 미국 육류 가공 업체 그 타이슨 푸드는 올해 건설하는 6개 공장 중에 절반을 중국에 짓는다고 투자자에게 밝혔다.
예, 타이슨 푸드라고 해서 그 옛날에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중국 경제는 반등하는 추세인데요. 1월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54를 기록을 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50을 넘어섰고요. 50 이상이면 경기가 낙관적이고 50 이하면 부정적입니다. 건설 경기를 포함하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1월에 54.4로 지난해 6월 이후 지금 최고치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은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돼서 공급망 다각화 속도가 빨라지면 소비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기업의 중국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서 약 4년간 중단했던 보잉 737 맥스의 상업 비행을 허가하고 마블 영화 2편 상영을 승인하는 등 외국 기업의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일부 소비재 기업은 중국 시장을 유망하게 본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갑자기 왜 저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 등 여러 가지 좀 너무 미국이라는 파워를 이용해서 좀 억압하듯이 뭐 그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구글이 중국에서 안 되고 유튜브가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중국이 굉장히 자유경쟁 체제를 받아들이기보다 중국 내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프리 트레이드를 위반한 건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복과 보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보잉 737 맥스는 물론 이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업 비행을 불허했겠지만 마블 영화 이런 것들 그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 중국의 인민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깨트릴까봐 그런 거 다 너무 검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어린이 경제 박사 되세요. 3월 4일 경제교실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저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매일경제신문사가 장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 경제교실을 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50명이 대상이고요. 3월 4일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매경 미디어 센터 12층 대강당. 거기 매경이 충무로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 12층 대강당에서 한다고 하네요. 28일까지 28일 오늘이네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대는 이미 지났겠네요. 근데 이런 변화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제를 모르고 살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모르고 스포츠 선수로 살던 의사로 살던 반도체 기술자로 살던 이 금융하고 경제를 모르고 살다가는 우리의 부를 다 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재테크라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금융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은퇴를 앞두고 뒤늦게 투자에 나서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마음이 우리가 어릴 때 1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다가 잃어도 보고 근데 그걸 잃었다고 해서 인생에 큰 지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은퇴 시점에서 은퇴 자금 한 3억에서 5억 가지고 이걸로 이제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은 절대 터지면 안 되는데 이런 그 굉장한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더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무슨 결승 경기 나갈 때 우리 즐기면서 해 뭐 이러잖아요. 긴장하면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경제도 벌든 터지든 어릴 때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단지 여기 이제 쉽고 재밌게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런 걸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두 개의 기사가 남았는데요. 챗GPT보다 우리말 6,500배 학습. 이걸 보니까 딱 그 네이버에 관한 얘기다, 그죠? 지난번에 네이버 최수연 사장이 챗GPT 나오고 나서 한 1, 2주 뒤에 우리도 이런 거 할 겁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기억에 남았던 게 한글 데이터는 우리가 6,500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에 제가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 검색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챗GPT 같은 이런 서치 AI 기반의 이런 서치 엔진이 출시가 됐더라도 네이버는 독보적인 그 지위를 국내에서는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 AI 경쟁이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층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7월에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업그레이드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하고 7월에 공개를 하네요.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검색 엔진 서치 GP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어제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23 기조연설에서 팀 네이버는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가세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네이버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 X는 챗GPT보다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하고 사용자가 말하는 AI 모습을 발현할 수 있도록 개선된 AI다. 네이버는 향후 하이퍼클로바 X를 AI 번역기 팝하고 그리고 OS 웨일은 물론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인 서치 GPT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치 GPT는 검색 의도와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핸드폰 열면 구글이 바로 뜨니까 거기서 바로 구글링을 하죠. 이래 검색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거는 네이버 들어가서 찾는 게 더 정확하죠.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해줬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한글 데이터나 국내 여러 가지 국내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는 확실히 네이버가 경쟁력이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경쟁력을 계속 여기 생성형 AI 이 부분에서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키움증권 신용융자 금리 대폭 인하나서라는 기사입니다. 신용이란 걸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를 이 펀드 매니저로서는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십몇 년 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자본시장법 그걸로 해서 원래 옛날부터 할 수는 있었어요. 증권저축이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인가 바뀌고 난 이후로 신고해서 하면 됩니다. 신고해서 하면 되는데 개별 주식을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편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5천만 원 사놨고, 그리고 고객 계좌 운용할 때도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못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이제 펀드만 하라고 합니다. ETF 같은 거 있잖아요. 펀드는 뭐 해외 주식은 뭐 괜찮다라고 얘기도 말 해주고, 그런데 그래서 이 위탁 계좌로 뭐 신용을 쓰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신용이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지금 6년 만에 최대 2.1%포인트 낮췄다고 하네요. 키움증권이 6년 만에 신용융자 이자율을 2.1%포인트 낮추기로 했는데, 일반 고객에게는 5.4에서 9.3%이고요. 우수 고객에는 4.9에서 8.3%를 적용한다고 했네요. 키움증권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춘 게 2017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고요. 2017년도가 굉장히 장이 좋을 때였는데 16년 말에서 17년은 이제 반도체가 그죠? 삼성전자가 58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서 상당히 2017년 장이 강세장이었는데 이자율을 낮춰줬다. 이자율을 낮춰줬다면 2017년도에 금리가 그렇네요. 2015년 말에 페드가 첫 금리 올렸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16년 말에 두 번째 올렸고, 2017년도에 세 번 금리를 올리긴 한데 여전히 좀 금리가 낮았는데, 2017년도에는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었는데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춰줬다. 네, 조금 이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을 담보로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간별로는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단기 1일에서 7일짜리 신용융자 이자율이 7.5%에서 5.4%로 2.1%포인트 낮아지고요. 이게 또 뭐 7일, 뭐 3일 뭐 이렇게도 빌려주나 보네요. 15일 이하 이자율은 8.5에서 7.9로, 그리고 90일 이하 이자율은 9.0에서 8.7로, 90일 초과 이자율은 9.5에서 9.3%로 인하된다. 야, 요렇게 제가 이거는 처음 알았네요. 그 기간별로 짧게 쓰고 짧게 갚으면 어떻게 보면 그 담보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주식을 담보로 돈을 길게 쓰면 디폴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보험 계리사처럼, 예, 길게 쓰면 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네요. 근데 제가 아는 주변에 그 신용을 쓴다는 사람들 보면 1년 내내 신용 깔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야, 90일 초과 이자율이 9.5에서 9.3. 제가 그 주식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간과 지는 게임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시간하고의 싸움에서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내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당장 이제 2달 뒤에 저희도 어떤 고객이 그러셨죠. 석 달 뒤에 자금을 써야 되는데 박 전무님이 상반기 1, 2, 3, 4 좋다고 하니까 요거 지금 들어가서 5월 달에 돈 써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심정적으로는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공부를 해보면 4월 달까지 좋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37%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중간에 9.11 테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딱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시점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딱 2달 동안 10몇 프로 벌었는데, 그 딱 돈을 빼기 전에 9.11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죠? 시장이 확 빠져버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하고 지능 게임, 시간 그 두 달 안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가 이런 신용 이자입니다. 신용 이자 9%, 9.3%나 1년에 내면서 주식으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겁니까? 그죠? 주식으로 저희가 연 15%는 그래도 법니다라는 얘기를 버는 걸 목표로 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자를 9.3%나 내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신용 쓰시는 분들은 뭐 20, 30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투자에 템플턴이 연평균 20%고 워런 버핏이 한 23, 26, 피터 린치가 29.2 이렇게 냈는데, 내가 그 정도 실력 된다라고 참 착각하시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이자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각화시켜서 높은 신용이자율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든 깨지든 증권사는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그죠? 솔직히 제가 몇 군데 유튜브에서 젊은 20, 30대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제가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해보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금맥을 찾아서 골드러시 하는 거잖아요. 골드러시 하는데, 예전에도 골드러시에서 결국은 돈 번 사람은 청바지, 물론 금 캔 사람도 돈 벌긴 했겠지만 그 옆에서 청바지 판 사람이 돈 벌었다는 것처럼 증권사가 딱 청바지 파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예. 해외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환전해야 되죠. 환전할 때마다 환전 수수료 내야 되죠. 또 해외 주식 매매할 때마다 또 매매 수수료 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종목 찾고 뭐 이렇게 하느니 그냥 증권주, 예, 그냥 사놓고 배당도 높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인 상위 7개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중 최저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우리 신용이자율 제일 낮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키움증권은 지난해 긴축 기조에 따라 기준금리가 연달아 인상되면서 조달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서도 신용융자 이자율을 따로 높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최근 잇따라 신용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고 하고요. 신한투자증권도 1.15 낮추고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0.3%씩 낮췄다고 하는데,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서는 영향도 있다. 예. 아무래도 은행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금감원에서 이렇게 증권사에 전화를 했겠죠. 그 신용이자 지금 최근에 어떻게 하는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좀 낮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신용 지금 잔고가 17.4조입니다. 네, 장이 한창 좋았던 21년도에는 이 신용잔고가 25조 갔었고요. 지금은 17조 4천억이고, 요걸 또 거래소랑 코스닥으로 발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가 8조 6,700억이고요. 코스닥이 8조 7천억. 코스닥이 오히려 거래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오늘 오메 신박, 네,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절기라서 그죠? 네, 주변에 이제 감기 걸린 사람도 많고, 저도 환절기다 보니까 코가 조금 맹맹하고 콧물이 나서 약간 잡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